식단이 9, 운동이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들은 기초대사량 자체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아요. 수년간 받은 스트레스는 살이 찌게 만듭니다. 그것도 지방 중에서 아주 나쁜 지방인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게 되거든요.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다이어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 박수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사임당 채널에 처음 나오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식단과 운동,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요즘은 안 그래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니까 보통 운동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걸 비율로 말씀드리면 식단이 9, 운동이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요즘 러닝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1시간을 정말 열심히 뛰었을 때 칼로리가 얼마나 소비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한 300칼로리 정도 소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식에서 이제 주식을 차지하는 쌀밥의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밥 한 공기를 먹는 것과 1시간을 죽어라 뛰는 게 같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1시간을 죽어라 뛰는 것보다는 밥을 한 공기 안 먹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식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이 잘 찌는 혹은 잘 안 찌는 체질이란 게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남들은 되게 좀 핑계대는 거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인 분들은 어떤 타입이냐면, 쉽게 말하면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에요. 기초대사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특별히 활동을 하지 않아도 하루에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칼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별, 연령,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들은 이런 기초대사량 자체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먹어서 이걸 소모를 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고 머리를 쓰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먹어도 에너지를 이제 잘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분해를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를 먹었는데 일부분만 에너지로 쓰고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고 할 수 있고,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도 똑같이 기름을 넣었을 때 어떤 차는 연비가 좋고 어떤 차는 연비가 좀 나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표현일 수 있지만, 살이 잘 찌는 체질인 사람들은 소위 연비가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은 한의학에서도 태음인 체질에 해당되는데요. 실제로 다이어트 한약에 들어간 한약재가 거의 태음인 체질입니다. 이분들은 소위 에너지를 모으는 힘은 강하는데 발산하는 힘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식탐이 많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식사량도 많지만 그걸 제대로 분해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사장님 배라고 하죠. 이렇게 살이 많이 찌시고 팔다리는 얇은데 배가 나온 그런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이 후천적인 요인으로도 생성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기본적으로 식단이 불규칙한 분들이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시간에는 이런 음식이 들어와서 이때 에너지를 분해해야겠다, 이런 시스템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식사 시간도 굉장히 불규칙하고 또 그렇게 먹은 음식들의 퀄리티가 좋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바쁜 직장인으로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한국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긴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아니면 빵, 커피 같은 것들을 급하게 먹고, 또 아니면 저녁에 늦게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해서 야식을 먹거나 그럴 때 또 음주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자꾸 식사를 불규칙하게, 그것도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이렇게 습수한 에너지를 제대로 분해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찝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우리 몸의 뇌에서 이걸 인식을 해서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을 분비하는데요. 그런데 이 코르티솔의 특징은
단기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는 살이 빠지게 합니다. 일시적으로 몸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보시면 너 요즘 스트레스 받았어? 되게 살이 좀 빠져 보인다. 이런 말을 이제 의뢰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며칠, 수개월, 수년간 받은 스트레스는 살이 찌게 만듭니다. 그것도 지방 중에서 아주 나쁜 지방인 내장 지방을 축적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단기간에 풀지 못하고 오랜 시간 쌓아두시는 분들도 살이 잘 찌게 되는 체질로 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면 습관입니다. 밤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건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이 일찍 자야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돼서 키도 큰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뭐 성인은 이제 키가 다 컸으니까 밤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도 되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편인데, 이렇게 밤에 잘 때 나오는 성장 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들이 실제로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아니더라도 뭐 11시, 12시 정도에 자면 괜찮은데, 수면 시간이 굉장히 늦으신 분들고 한두 시, 세네 시, 그리고 수면 시간이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것과 2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는 것은 똑같이 수면 시간은 8시간이지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이렇게 불규칙한 분들도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살이 잘 찌지 않은 체질로 변하는 방법이 바로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살을 빼는 것만 생각하면 사실 식단이 9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동을 하는 건 살을 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살이 잘 찌지 않게 되는 체질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우리 몸에 항상성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가 맨날 누워서 생활하거나 앉아서 생활하고 또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또 수면 습관이 불규칙하고 이러면 몸은 이런 상태에 점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어차피 움직이지 않으니까 특별히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냥 먹는 족족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단순히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거든요. 몸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단순히 이거에 맞춰서 칼로리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운동을 계속 할 거라는 가정을 하고 몸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상태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초 대사량도 올라가게 되고 체력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뭐 예를 들면 러닝을 할 때 처음에는 3km만 뛰어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가 좀 연습을 하다 보면 5km를 뛰게 되고 7km, 9km 이렇게 뛰게 되고요. 뭐 다른 예시로는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내가 무게를 한 5kg밖에 못 들었는데 연습을 하다 보면 10kg, 15kg, 20kg 이렇게 실력이 늘게 되거든요. 그런 게 단순히 무게가 늘거나 체력이 늘었다 이런 말도 맞지만 몸이 점점 살이 잘 찌지 않는,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 운동을 하는 사람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곧 살이 잘 찌는 체질인 사람들이 살이 잘 찌지 않게 변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명이 되었는데 연구를 하는 방식이 대부분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매일 누워서 생활하고 앉아서 생활하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고, 다른 쌍둥이는 운동을 많이 하고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5년, 10년 이상 관찰했을 때 단순히 살이 찌고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활동을 많이 하는 쌍둥이는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되었고 활동을 하지 않는 쌍둥이는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단순히 체질 문제를 넘어서서 뭐 당뇨라던가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의 발병률, 또 심혈관 질환, 심지어 사망률까지 차이가 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전적으로는 분명히 둘 다 동일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활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죠. 다이어트 방법 중 간헐적 단식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하는 식단 방법은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탄고지, 뭐 고지저탄, 황제 다이어트, 초콜릿 다이어트 이런 것들은 시대를 타면서 좀 유행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 간헐적 단식이 현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다이어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요즘 현대인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계속 뭘 먹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허기가 좀 지니까 뭐 빵이라도 하나 먹게 되고, 점심 전까지도 뭐 간단하게 뭐 과자를 먹는다던가 간식을 먹는다던가 과일을 먹는 식으로 뭔가를 먹고,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죠. 그리고 요즘 뭐 당이 땡긴다, 뭐 혈당 스파이크 이런 말들이 유행인데 밥을 먹고 또 좀 피곤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러면 식후 디저트나 아니면 식후 뭐 달달한 음료 같은 것들 또 드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녁 식사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하시고 뭘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뭐 과일 같은 걸 또 드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패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하루 종일 뭘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원래 이렇게 항상 뭘 먹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이라는 곳이 적당히 먹기도 하고 공복의 시간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의 특성상 그런 공복 시간이 없는데 간헐적 단식은 인위적으로 내가 공복 시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12시간 정도 단식을 할 수도 있고 가장 유명한 건 16대 8 방식으로 16시간은 단식을 하고 8시간은 이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좋냐면 우리가 공복 시간을 가졌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12시간에서 16시간 이상 공복 시간을 가지게 되면 오토파지라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활동을 하고 나면 이게 활동을 하고 나서 남은 이제 폐기물들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배출되어야 할 이제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복 시간을 가질 때 이런 불필요한 세포를 깨끗이 청소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특히 16시간 정도 공복 시간을 가졌을 때 이런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오토파지 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오토파지의 효과는 불필요한 세포를 제거함으로써 노화를 예방하고 몸에 쌓이는 만성적인 염증을 제거해서 실제로 뭐 암을 예방한다던가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증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점점 수명이 길어지고 생활 습관이 안 좋아지면서 암의 발병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만성적이고 또 중증의 질환들을 예방하는데도 인위적으로 단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은 원래는 한 16시간 정도 공복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바로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저녁 시간에 공복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녁 6시나 아니면 저녁 8시 전에는 식사를 다 끝내고 그때부터 공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녁 8시 이후부터 이제 공복 시간을 가진다고 하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지나면 우리가 잠을 자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동안에는 뭘 먹지 않기 때문에 뭐 12시에 잤다고 가정을 하고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 그 다음 아침 7시에서 8시 정도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벌써 12시간 정도는 공복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내가 뭐 굶주리거나 아니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도 그냥 잠을 자면서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한 저녁 8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공복 시간을 가져보시면 12시간 정도가 되니까 성공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적응이 되시면 점점 이제 식사를 일찍 끝내고 더 아침 공복 시간까지 좀 늘려서 16시간까지 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간헐적 단식을 모두가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면 좀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65세 이상의 고령이신 분들은 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력이 너무 약하시거나 근육량이 없으신 분들 아니면 기본적으로 영양결핍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 시간을 가지기 전에 체력 저하가 급격히 일어나거나 영양 부족 상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근육량이 빠지거나 만성적인 피로감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어서 이런 분들은 단식보다는 기본적인 식사를 챙기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식단과 먹으면 안 되는 식단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아침 식사를 정할 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처음 먹는 식사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면 안 되고 그다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먹는 아침 식사 예시를 들어드리면 저는 실제로 매일 이렇게 먹는데 유산균이랑 이제 단백질을 섭취할 목적으로 그릭 요거트를 먹고요. 설탕이 없는 무가당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리류 과일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베리류라고 하면 딸기나 뭐 블루베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견과류 그리고 또 다크초콜릿 100%짜리를 먹는데 이렇게 먹을 때 좋은 점이 이제 위장에 자극을 주는 뭐 단순 탄수화물이나 뭐 가공식품 같은 것들이 없고 단백질이 충분하면서
또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주로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아침 식사에 피해야 할 식단은 기본적으로는 가공식품,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토스트 같은 거, 아니면 베이글, 빵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당기는 이유가 아침에 배고플 때 이런 것들을 먹으면 흡수가 빠르게 돼서 순간적으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힘이 나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방 허기짐을 유발할 수 있고, 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면서 밥을 먹고 났는데 오히려 피곤하거나 좀 일의 능률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든 단순 탄수화물, 밀가루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식단 이외에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을 한다면 어떤 운동을 추천하시나요?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제 운동이 유산소, 무산소 있는 건 다 아시는데, 어쨌든 살을 빼려고 하면 무산소가 아니라 이제 유산소를 해야 대사 과정상 살이 많이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달리기 같은 것들 많이 추천드리고, 달리기보다 조금 더 강도 있게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헬스장에서 흔히 인클라인 러닝머신 같은 거, 그러니까 경사도를 설정하면 칼로리 소모가 좀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등산 같은 것들 많이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관절이 좀 안 좋아서 이런 운동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수영 같은 운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을 처음 하시거나 내가 살을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아주 쉬운 유산소 운동류를 먼저 추천해드리고요. 반대로 좀 추천해드리지 않는 운동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력 운동의 목적은 살을 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량을 키우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보디빌더 같은 선수들도 몸을 키우는 방식이 다이어트를 좀 일정 부분 해놔서 살과 지방을 빼놓고 그 다음에 다시 식사를 좀 하고 운동을 하면서 살을 찌우고 다시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찌우고, 이런 걸 1년에 한 두세 번, 세네 번씩 반복하면서 몸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살도 빼면서 몸도 키우고 싶어, 이런 욕심 때문에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 또 근력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무게도 계속 올리려고 하고. 그런데 이때 이제 살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체력이나 근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한다면 무리하게 하지 않고 내가 원래 하던 무게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동안은 근육량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량을 최대한 보존하고,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를 충분히 하면서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율신경실 조증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교감, 부교감 신경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각 신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질환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자율신경이 뭔지 알아야겠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신경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추신경도 있고요, 말초신경도 있고, 운동신경, 감각신경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자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심장이 뛰는 거, 아니면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거, 아니면 너무 몸이 추울 때는 좀 따뜻하게, 아니면 좀 추운 환경에서는 따뜻하게, 이런 식으로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조절하는 신경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킬 때 일부러 위장을 움직여서 소화를 시키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다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신경계를 통칭해서 자율신경계라고 하고요. 이런 자율신경은 두 가지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긴장할 때, 아니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 상황에 발달하는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 문명사회 이전의 인간이 이제 야생에서 돌아다닐 때 맹수의 위협을 받으면 그때는 굉장히 아드레날린도 많이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몸이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로 예를 들면 면접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긴장을 할 때 발달하는 신경계고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가만히 누워서 휴식을 취할 때는, 이렇게 긴장 상황에 있으면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 나오는 신경이 부교감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교감신경은 나쁜 거고 부교감신경은 좋은 것이냐,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적절히 하루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서로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거의 1대1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로를 하거나 수면이 부족하다던가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던가 백신을 잘못 맞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유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깨지면 그걸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부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원인과 증상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굉장히 현대의학적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 중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면 증상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단순한 통증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럼증을 느끼고 또 혹은 만성적인 위장장애 아니면 과민성 장증후군 이런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나고요. 또 정서적인 문제까지 나타나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 문제를 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을 보면 본인의 증상을 저한테 그냥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길고 어려워서 이렇게 종이에 빼곡히 적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적으면은 5개, 제가 많이 본 환자분은 정말 20가지도 넘는 증상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신적이고 복잡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자율신경 실조증의 특징이고요. 그런데 이 증상에 따라서 어떤 원인을 찾아야 될 텐데 예를 들면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위내시경을 해본다던가 심장이 두근거리니까 심장 검사를 해본다던가 이렇게 해서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면 될 텐데 이렇게 증상은 분명히 다양하고 정말 심하게 나타나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없는, 그래서 딱히 치료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실제로 주위에서 나는 분명히 아픈데 꾀병이라는 오해를 좀 받으시기도 하고요. 이런 본인이 가진 질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감을 잘 받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더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상태를 악화시키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계를 지키기 위해 먹어야 하는 음식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자율신경 실조증 관리를 위한 음식 가이드는 일단 3가지 원칙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장내축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장내축이 뭐냐면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다들 들어보셨죠? 일명 행복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정말 실제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애들은 뇌에서만 생성되는 게 아니라 장에서 더 많이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과 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얼핏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장기 같지만 굉장히 밀접하게 신경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미국이나 유럽의 의사들은 자폐 스펙트럼이라던가 치매라던가 이런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뇌신경계 질환을 뇌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장에서 접근해서 치료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이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을 위한 음식은 기본적으로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양제로 유산균을 드시는 것도 이런 것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자율신경과 혈당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아까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런 자율신경 실조가 초반에는 이런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나다가 이게 수년간 오래되고 질환이 중기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뇨라던가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을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몸에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속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면 몸 안 그리고 혈관에서 염증을 계속적으로 만들게 되면서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동반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 단순 탄수화물,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것들을 피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인데요. 자율신경 실조 환자분들은 둘 중 하나로 나뉘는데 살이 많이 쪄서 문제거나 살이 많이 빠져서 문제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만 알 텐데 살이 찌신 분들이 살을 빼는 것보다 살이 빠지시는 분들이 살을 찌우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가 어렵냐면 그냥 남들은 먹어서 찌우라고 하는데
있는데 식욕이 없으니까 일단은 먹기가 싫고요. 또 실제로 음식을 섭취해도 이걸 분해해내는 능력이 떨어져서 계속 소화불량만 유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편식을 하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편식을 하다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못해서 영양소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식사가 어려우시면 뭐 수액을 맞으시거나 아니면 따로 영양제를 섭취하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런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카페인인데요. 커피를 굉장히 저도 사실 좀 좋아하는데, 자율신경 실조증은 기본적으로 몸이 많이 예민해지면서 생기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면 달리기를 100m로 전속력을 뛰고 나면 굉장히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두근거리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상태가 얼마 안 가서 몇 분 안에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자율신경 실조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각성된 상태가 계속 하루 종일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을 각성시키는 음식들을 다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각성시키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카페인이죠. 카페인을 먹었을 때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것도 실제로 우리가 피로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몸을 각성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피를 드시면 안 되고, 저는 커피는 안 먹으니까 괜찮은데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카페인이 커피 말고도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드링크거든요. 수험생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분들이 야근하시면서 이런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드시는데, 그걸 먹고 밤을 샐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카페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카페인은 반드시 끊어야 할 1순위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술, 담배입니다.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그러니까 술을 먹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몸이 나른해지면서 기분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는 몸을 좀 이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흔히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은 드는데 깊은 잠을 잘 못 잔다고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입면은 되는데 수면 유지가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단기간에는 몸을 좀 이완시키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몸을 각성시키거든요. 그래서 잠이 드는 건 되는데 자고 있는 동안 이런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몸을 계속 각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잠이 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알코올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이것 역시 몸을 계속 각성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어서 피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마라탕이라던가 아니면 떡볶이 같은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이 역시 몸 안에서 우리 몸을 각성시키거든요. 특히 요즘 매운맛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행인데, 매운 걸 먹으면 실제로 몸도 좀 뜨거워지고 열도 오르고 땀이 오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 역시 몸이 똑같이 각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이런 음식들을 잠깐 먹어도 자율신경이 알아서 작동을 해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안 그래도 평상시에 몸이 각성되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면 몸이 계속해서 그냥 각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소위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좀 평상시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식사하시는 거, 주무시는 거, 운동하시는 거, 이런 생활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신경은 사실상 심장박동이라던가 소화라던가 체온 조절이라던가 호흡,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부분에는 모두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망가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장기간 1, 2년 혹은 길게는 5년에서 10년 이상 내가 좋지 않은 습관을 누적했을 때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만 잠을 안 자거나 아니면 하루만 좀 술을 마셨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누적이 되다 보면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면 시간을 하루에 7시간 이상 지키는 것,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운동을 하는 것, 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 이유는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좀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몸이 많이 각성이 되고 예민해지는 질환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 약간은 원래 예민한 사람들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HSP 성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들은 나쁘게 말하면 사실 예민한 거지만 좋게 말하면 공감 능력도 좀 좋은 사람들이고 창의력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어떤 자극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특징이 일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하시는 경향이 있고, 남들은 이렇게 하다가 그냥 포기할 걸, 아니면 남들은 한 10 정도에 7 정도 나오면 만족할 만한 일들을 그거를 만족을 하지 못해서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으려고 계속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하루에 16시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냐면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건데, 치료를 하면서 몸이 좀 좋아지니까 몸이 안 좋을 때는 일을 못 하다가 조금만 회복이 되면 바로 또 자기 할 일을 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금은 느긋해져야 되고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10점을 맞지 못하고 7, 8점만 받아도 좀 만족할 수 있도록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포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가장 많은 연령과 성별이 40, 50대 여성 환자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질환이 생기냐면,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식이 속을 썩여서, 근데 이런 것들을 나는 불만이 있고 화가 나는데 남들한테 풀지 못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남이 기분 나빠할 거니까 내가 그냥 참아야겠다, 그래서 마치 화병처럼 수십 년을 쌓아가다가 이게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남들한테 좀 나쁜 말도 잘 못하시고, 남이 불편할 바엔 내가 불편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녀분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내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기억나는 환자분이 이제 어머님께서 좀 치료를 하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혹시 자식들한테 금전적으로 부담을 줄까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질환이 이렇게 생긴 것 자체가 지금까지 본인을 안 돌보고 이렇게 자식들만 돌보다가 생긴 질환이니까 이제는 본인 몸도 좀 돌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료를 할 때 약간은 좀 이기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신경 실조를 예방할 때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 정서적인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에서 회복하기 위한 생활 습관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자율신경을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소개해드리는 몇 가지 대표적인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온 교대 샤워인데요. 말 그대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에 번갈아 가면서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몸이 굉장히 좀 수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깥이 좀 춥거나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몸을 이렇게 좀 잖아요. 그게 근육이나 혈관이 다 수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요. 근데 반대로 따뜻한 물에 들어갔을 때는 좀 몸이 편안해지고 이완되거든요. 실제로 근육이나 혈관도 좀 이완이 되는 효과가 있고, 이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한 1분에서 2분 주기로 이렇게 냉수와 온수를 교대해 가면서 샤워를 하게 되면 잠깐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켰다가 잠깐은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켰다가 이렇게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자율신경계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냉수와 온수를 이렇게 교대로 샤워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다만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환자시거나 이렇게 좀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들이 좀 무리가 될 수 있어서 냉온 교대 샤워를 하는 것보다는 따뜻한 물에서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풍지열 마사지인데요. 자율신경 실조가 있으신 분들 중에 목 어깨가 딱딱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깨에 있는 승모근 같은 데를 많이 주무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다 좀 더 상위 기관에 있는 곳이 이렇게 뒷목 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부분 중 한 군데가 이제 바로 풍지열인데, 이렇게 저를 옆에서 봤을 때 뒤통수를 만지다 보면 이렇게 뼈가 튀어나와서 만져지거든요. 근데 이 귀 뒤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여기를 유양돌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양돌기에서 살짝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나타납니다.
여기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풍지혈이라고 부르는 곳이고 근육은 두판상근이 위치한 부위예요. 그런데 이곳이 실제로 교감신경의 분지가 분포하는 곳이고 뭐 두통이 있거나 목 어깨가 뭉치신 분들이 이쪽 부위를 누르면 굉장히 딱딱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그냥 이렇게 누르지 말고 내가 오른쪽 풍지혈을 누른다고 하면 왼쪽 눈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깊숙하게 누르는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도 누르면 약간 찌릿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반대쪽도 똑같이 귀 뒤를 만져서 이렇게 움푹 내려오는 곳을 오른쪽 눈을 향해 찌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한 5초에서 10초만 해줘도 이제 목 어깨가 풀리거나 눈이 좀 맑아지는 느낌이 나고 두통이 가라앉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많이 치료를 하고 있는 부위라서 이런 풍지혈 마사지도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실제로 우리는 겉을 꽁꽁 감싸고 있거든요. 이제 몸에는 옷을 입고 있고 발에는 양말을 신고 또 그 위에 신발을 신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있을 때는 그냥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실내, 뭐 목재나 아니면 대리석으로 된 바닥 위에 이렇게 발을 대고 있죠. 그마저도 맨발이 아니라 양말을 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의 땅과 채표면이 만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발에는 엄청나게 많은 감각신경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면과 발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항진된 신경도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감각들을 자극함으로써 신경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를 할 때 중요한 게 인위적으로 뭐 인테리어가 된 바닥 아니면 포장된 바닥을 걷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비포장 상태의 그 대지 위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추천드리는 게 풀밭이라던가 모래 위 이런 곳들을 걸으시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요즘은 보니까 공원 같은 곳에 이렇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런 곳을 걸어야 맨발 걷기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나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크게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로 구분할 수 있고 양방에서 하는 치료를 일단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는 성상신경절 차단술이라는 게 있어요. 성상신경절은 이렇게 연목에 위치한 신경의 집합체를 의미하는데 이 부위가 실제로 이렇게 좀 눌러보면 굉장히 예민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에 마취제 성분을 이용해서 잠깐 신경을 마취시킵니다. 그러면 잠깐 신경의 스위치가 꺼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스위치가 꺼졌다가 마취제의 효과가 끝나고 나면 다시 신경의 스위치가 켜지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각성되었던 신경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런 성상신경절 차단술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척추에 치료하는 스냅피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냅피 치료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교감신경 포착 주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신경은 바로 척추에서 시작합니다. 두개골, 경추, 흉추, 요추, 골반에 이르기까지 척추에서 시작해서 전신의 분포에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럼증이 심하신 분들은 경추, 내가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흉추, 신장이나 방광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혹은 여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골반에 위치한 척추의 다혈근이라는 부위에 주사를 하는 시술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주사를 맞는 치료 외에는 자율신경 자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약은 아직 없어서 항우울제라던가 항불안제 같은 정신과 약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방치료가 있고 반대로 한방치료에서는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약치료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척추가 틀어져서 일자목이 있거나 뭐 구분등이 있거나 골반이 틀어졌을 때도 자율신경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척추를 교정하는 추나치료를 시행하기도 하고 또 한의원에서 쓰는 주사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약침이라는 치료법인데 이건 우리가 먹는 한약을 인체에 투입할 수 있게 정제 과정을 거쳐서 뭐 예를 들면 산삼이라던가 뭐 태반이라던가 죽염이라던가 이런 천연 한약 성분들을 정제를 해서 이제 척추 부위에 주사를 하는 약침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상담 받기 전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스스로 증상에 대해 좀 명확히 정리를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진료를 할 때 뭐 이렇게 증상들에 대해서 여쭤보면 본인 증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셔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막상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내 증상이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고, 그 다음 그런 내원하시기까지 어떤 식으로 좀 증상이 반복되어 왔는지, 어떤 증상이 생겼고 없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기록을 시간 순으로 해오시면 진료를 보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조금 더 진단을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본인의 생활 패턴도 알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교대 근무를 해서 밤낮이 자주 바뀐다. 아니면은 뭐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직업이어서 스트레스가 많다. 아니면 뭐 술을 많이 먹거나 뭐 담배를 많이 핀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평상시에 어떤 생활 환경에 있는지 그런 것들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복용하는 약이 있거나 아니면 진료를 받은 기록, 혹은 현재도 진료를 다른 곳에서 받고 있다면 그런 자료들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간에는 서로 환자분에 대한 진료 기록이 공유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말씀을 안 해주시면 지금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무슨 치료를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못되는 예시가, 내가 어떤 병원에서 통증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는데, 이 스테로이드 주사는 계속 맞으면 안 되는 치료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환자분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모르고 다른 병원에 가셨다가 여기서도 또 스테로이드를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물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치료나 아니면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관련된 자료나 아니면 말씀을 담당 선생님께 해주셔야 하고요.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관련돼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면, 아직 자율신경 실조증 자체를 진료하지 않는 병원들이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한의원도 마찬가지로 자율신경을 진료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어서 사전에 먼저 좀 전화를 해서 여쭤보시고 방문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양방병원을 가실 때도 주로 신경과나 정신과 이런 곳들에서 질환을 보는 경우가 많고, 대학병원에서도 일부에서는 자율신경 진료를 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환자분들의 말씀을 빌려서 얘기해드리면,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 진단을 받고 싶어서 병원에 방문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진료를 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하시기 전에 실제로 이런 자율신경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진료를 하는지 사전에 먼저 알아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실조증의 회복 순서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크게 4단계 정도로 회복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것들은 증상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질환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어떤 식으로 증상이 좋아지는지가 좀 연구도 많이 돼 있고 논문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율신경 질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향을 보이지만 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위장 기능과 수면 상태가 좀 개선됩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소화도 잘 안 되셨던 분들이 그래도 한 치료 1개월 차 정도 되니까 요즘은 밥도 먹고 뭐 아주 잘 자진 않아도 예전보다는 좀 자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요. 이건 치료 초반 한 2주에서 4주간 부교감 신경이 회복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치료 1개월 차가 넘어갔을 때 주로 한 2, 3개월째쯤에는 이제 항진됐던 교감 신경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불안감, 아니면 심장의 두근거림, 아니면 과호흡으로 인해서 숨막힘 같은 증상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요. 그 다음 3단계로는 뇌 기능이 회복되면서 머리가 멍하거나 아니면 집중이 잘 안 되는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들, 그 다음에 공황장애가 있으셨던 분들도 이때쯤이면 증상이 좀 개선이 돼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브레인 포그 같은 게 없었던 분들도 요즘은 일도 좀 잘 되고, 아니면 학생분들 같은 경우 공부도 좀 잘 되고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4단계 정도 갔을 때는 피로감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이게 거의 회복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율신경 이상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면 만성 피로를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근데 피로라는 건 이 증상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존의 증상들이 합쳐져서 내 몸이 이걸 겪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증상들이 개선이 된 뒤에 그제서야 좀 피로감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란 무엇인가요?
당뇨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이거를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각각 이제 기전을 거쳐서 분해가 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라는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혈액 속에 들어가요. 이거를 혈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이 포도당이 혈액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췌장이라는 곳에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혈당이 올라가는 걸 인식해요. 그때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인슐린은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합니다. 포도당을 세포들이 에너지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슐린이 세포들에 붙어가지고 이 포도당을 가져오게끔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걸 분해하고 에너지를 쓰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잠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공복시 혈당이 70에서 100 사이로 유지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당뇨병이란 이렇게 혈당이 조절되는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것이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슐린 자체가 부족해서 세포에 포도당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슐린은 충분히 있는데 얘네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망가진 거죠.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전자의 경우를 1형 당뇨라고 부르고 후자의 경우를 2형 당뇨라고 부릅니다. 1형 당뇨의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이 커서 주로 소아 당뇨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인슐린 주사를 맞아서 부족한 인슐린을 보충함으로써 치료를 하게 되고요. 한국인 당뇨인 중 대부분은 2형 당뇨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인슐린은 충분하게 있는데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이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이며 우리 몸속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혈당 스파이크란 밥을 먹고 나서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검사기를 우리 몸에 부착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 혈당이 움직이는 게 그래프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혈당이 이렇게 잠깐 움직이긴 하는데 잠깐 올랐다가 내려갔다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반복하다가 갑자기 어떤 음식을 먹거나 활동이나 행동을 했을 때 뭐 한 200 이상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상인의 경우도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도 그 스파이크 자체가 크지 않거나 아니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나서도 곧바로 안정이 되는데, 당뇨 전 단계에 있거나 당뇨 환자의 경우는 이렇게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가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췌장이 인슐린을 잘 분비를 해서 이렇게 혈당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 계속 이런 췌장을 혹사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라는 게 단순히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혈관 자체가 손상이 되고요.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의 합병증인 신경병증, 이런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나서 식곤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혈당 스파이크 증상 중 하나거든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변화 속에서 우리 몸은 이걸 굉장히 피곤하게 느낍니다. 일종의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고 났는데도 오히려 피곤하고 또 허기지고 당이 땡기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뇨가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일단 1형 당뇨, 2형 당뇨 할 것 없이 유전적인 요인이 크게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중 한 분이 당뇨라고 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녀가 당뇨에 발병된 확률이 한 30%에서 40% 정도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두 분이 다 당뇨가 있다, 그러면 40%에서 70%까지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체질적인 요인이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특히 2형 당뇨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생활습관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당뇨에 보통 어떻게 걸리게 되냐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혈당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걸 먹는 걸로 푸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폭식이나 야식을 먹게 될 때 결코 건강한 야채나 이런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뭐 치킨이라던가 피자라던가 삼겹살 혹은 알코올 같은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당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먹고 폭식을 함으로써 다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혈당이 더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단기간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 우리 췌장이 일을 해서 인슐린을 분비함으로써 혈당을 조절합니다. 근데 만약에 매일 이런 생활 습관을 계속한다. 그러면 우리 몸 입장에서는 우리 주인님이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다. 인슐린을 분비해야지.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음식을 많이 먹네. 또 인슐린을 더 분비해야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런 분들이 이제 식사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 입장에서도 언제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고 언제 하면 안 되는지를 구분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런 나쁜 생활 습관에 맞추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일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얘는 너무 음식도 막 먹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그냥 나 안 할래. 이러면 당뇨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그 다음에 수면 습관, 식사하시는 이런 생활 환경들이 특히 E형 당뇨를 많이 유발하고, 그래서 한국인 당뇨인 중 대부분이 이 E형 당뇨에 해당됩니다. 당뇨 전 단계 증상들을 알려주신다면요? 미국 당뇨병 학회 기준에서 당뇨 전 단계란 일반적인 수치보다는 혈당이 높긴 하지만 아직 당뇨병으로 진단되지는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은 70에서 100 아래로 보는데 당뇨 전 단계에는 100에서 125 사이,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5.7에서 6.4 사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인지를 못하게 되는 게 당뇨 전 단계라고 해서 검사를 했을 때 이렇게 수치만 나오지 사실 이렇다 할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이 있거든요. 이 신호들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통계적으로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 4명 중 1명은 3년에서 5년 이내에 실제로 당뇨에 걸리게 되고, 또 이 중 70% 이상은 평생에 걸쳐서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식후 피곤함, 식후 졸림 등이 있는데요. 유난히 내가 원래도 식곤증이 있었는데 요즘 따라서 식사만 하고 나면 너무 졸리고 너무 피곤해서 일상생활을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식사를 하고 났을 때 입마름이나 갈증 같은 것들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밥만 먹고 나서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식사 여부에 상관없이 만성적인 피로감으로 연결되기도 해서 그냥 만성 피로를 달고 사시는 분들도 내 혈당에 문제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요즘 유난히 화장실을 자주 간다. 뭐 낮에도 좀 소변을 자주 봐야 되고, 혹은 밤에 소변 문제 때문에 3번에서 5번 이상 깬다. 이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당뇨 전 단계가 오래돼서 정말 당뇨병 직전 상태가 되면 손이 떨린다거나 아니면 시야가 흐려진다던가 아니면 손이나 팔이나 몸에 상처가 났는데 이게 회복이 잘 안 된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당뇨라는 뜻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서 계속 나타난다고 하면 이건 검사를 해보면 내가 당뇨 전 단계인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요즘은 당뇨약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당뇨약을 드시면 혈당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당뇨약을 드시고 이제 혈당이 떨어졌으니까 식단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당뇨는 그냥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유전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내가 받는 스트레스나 먹는 음식에서 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도 반드시 이런 식습관을 개선해야 정말 당뇨병을 좀 치료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일반인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거의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것들은 대표적으로는 흰쌀밥, 그리고 떡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음식들은 그 구성 성분이 단순 탄수화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 탄수화물이란 말 그대로 구조가 단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먹게 되고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화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면서 혈당이 잘 조절되시는 분들도 이런 음식을 계속 드시게 되면 당뇨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키게 될 수 있고요. 같은 원리로 흰빵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지 않고, 또 라면이나 국수 같은 면류 음식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환자분들이 요즘 차 같은 것들도 많이 드시는데, 그냥 허브티가 좀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꿀을 드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꿀도 과하게 먹으면 사실 내가
설탕을 많이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꿀도 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는 과일입니다. 과일이 건강식품이라고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가장 피해야 할 음식 중 하나가 과일이거든요. 특히 요즘은 시중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과일들은 다 당도가 높게 품종이 개량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나나라던가 포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당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건강한 분들은 괜찮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들은 단순 탄수화물의 반대인 음식을 드시면 되거든요. 바로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이 복합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분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현미, 귀리, 퀴노아 같은 곡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먹었을 때 그냥 바로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다 보니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완만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이런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은데 이런 음식들은 구조가 복잡한 만큼 급하게 먹게 되면 복부 팽만감을 유발하거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반드시 꼭꼭 씹어서 드셔야 되고, 제가 조금 과장을 하면 본인 나이만큼 씹어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채소, 파프리카라던가 브로콜리, 시금치 이런 야채들은 섬유질도 풍부하고 그 다음 혈당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야채는 사실상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을 찌게 하지 않고 또 포만감도 유발해서 식사량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 야채를 항상 좀 같이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무조건 고기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고기 혹은 어떤 부위를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할 수도 있고 정말 말 그대로 기름 덩어리만 섭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삼겹살을 좀 좋아한다고 하면 목살을 드시고, 등심을 좋아한다고 하면 안심을 드시고, 제일 좋은 건 정말 닭가슴살 같은 나쁜 지방이 거의 없는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면서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과일을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일 중에서도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것들은 괜찮습니다. 이런 베리류는 과당은 아주 낮으면서 염증을 줄이는 항염증 물질이나 항산화 물질들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일을 그래도 먹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딸기 같은 것들을 좀 드시면 좋고, 다만 이것도 많이 먹으면 과당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적당량만 드셔야 합니다. 식후 혈당을 낮추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식후 혈당을 아주 쉽게 낮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밥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증명이 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동서를 막론하고 식사의 순서를 보면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본 음식이 나오고 또 후식을 먹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피타이저에 샐러드나 야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 고기를 먹고 그 다음 채소를 먹는 것과 채소를 먹고 그 다음 고기를 먹고 밥을 먹는 건 똑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가 처음 식사를 했을 때 흰 쌀밥을 먼저 먹게 되면 그 자체로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고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들어오는 음식들이 계속 혈당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 식사를 드실 때는 밥을 먼저 드시지 마시고 샐러드나 야채, 그런 채소의 반찬류를 먼저 드세요. 그리고 이런 채소류로 약간 배를 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 같은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시면 되세요. 이렇게 드시면 처음에 채소와 단백질을 먹음으로써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지 않고 또 이미 식사를 어느 정도 함으로써 또 포만감도 유발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탄수화물 자체도 좀 적게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처음 식사를 좀 조절하고 싶으신 분들은 음식량을 줄이는 게 조금 힘드니까 일단은 밥을 먹는 순서를 먼저 바꿔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식후에 가볍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바로 거창하게 운동을 하실 필요도 없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가볍게 걸으시면 되거든요. 밥 먹고 나서 바로 누우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죠?
밥 먹고 나서 가만히 있는 습관을 계속하다 보면 먹는 그대로 에너지를 분해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혈당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몸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걸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분해해서 써야겠다고 몸이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것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식사를 하시고 나서 설거지를 바로 안 하고 방치해두면 이 설거지가 좀 냄새도 나고 썩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서 설거지를 바로 해버리면 다 바로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뭐 뛰는 것도 좋고, 아니면 가볍게 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점심때 식사를 했다. 그러면 바로 사무실로 돌아가지 마시고 뭐 근처 공원이나 회사를 좀 한 바퀴 걷고 이런 것만 하셔도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식후에 느끼는 식곤증, 피로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이어트, 자율신경 실조증, 혈당 스파이크, 당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얘기해드린 질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내 질병은 내 생활이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환자분들을 볼 때 제가 치료를 절반 하는 거고 환자분이 절반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아서 병이 낫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 안 가서 다시 아프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문화가 열이 나면 바로 해열제를 먹어야 되고 뭐 소화가 안 되면 바로 소화제를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내 몸이 오랫동안 건강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불편함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받는 스트레스 조절하는 거, 뭐 식사를 하시는 거, 또 운동하는 것들, 이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은 당뇨라던가 암 같은 큰 질환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 치료율을 봐도 그냥 치료만 받으시는 분들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 습관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치료도 잘 되고 재발도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기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말씀드린 것들을 잘 메모를 하셔서 좀 실천을 하시면 이게 하루 이틀 한다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1, 2개월, 2, 3개월 이렇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몸이 훨씬 가볍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